십칠화 줄거리. 조조에게 쫓기는 현덕의 10만 피난 행렬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까닭으로 더디기만 하고 조조는 바짝 뒤쫓아 유비 일행은 참혹하게 패하여 모두가 흩어진다. 이 와중에 조자룡은 전장을 누비며 현덕의 가족을 찾아내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적장 50여 명을 베는 간난고쪽 끝에 마침내 적진을 탈출하고 아두를 구해낸다. 형주를 차지한 조조는 강동의 송건과 연합하여 유비를 치려하는데 유비의 살 길은 오로지 강동의 힘을 빌어 조조와 맞서는 것뿐이다. 이러할 즈음에 강동의 사자 노숙이 현덕을 찾아오고 공명은 막중한 임무를 품고 송건을 설득하기 위해 강동으로 떠난다.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는 강동의 문신들과 더불어 일전 논쟁을 하며 차례로 그들을 격파한 공명은 송건의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 송건을 화나게 하여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송건은 항복과 전쟁이라는 선택을 앞에 놓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고민에 빠진다. 그러다가 또 다른 어머니로부터 왜 주유와 상의하지 않느냐는 조언을 듣고 송건은 눈이 번쩍 뜨이며 주유를 불러들인다. 제32장 도독주유. 원래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조조의 대군이 한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사태를 의논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시상군으로 향했기 때문에 송건이 군사기밀로 보내려던 사자가 출발하기도 전에 주유는 이미 미리 도착해 있었다. 노숙은 주유와 가장 친밀한 사이였기에 먼저 와서 회합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바탕 상세하게 설명했다.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도 생각이 있어. 지금 속히 공명을 청해 만나게 해주오. 노숙은 말을 타고 공명을 부르러 갔다. 주유가 이제 막 쉬려 할 때 갑자기 장소, 고옹, 장갱, 보줄 4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유는 이들을 당으로 맞아들여 가운데 자리 잡고 자정했다.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마치자 장소가 말했다. 도독은 강동의 이해관계를 아십니까? 주유가 말했다.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장소가 말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상에 둔치고서 어제는 우리에게 경문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주공을 강하에서 사냥을 하자고 청했는데 비록 삼켜버리겠다는 뜻이 있더라도 아직 그 형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주공에게 우선 항복하기를 청하여 어떻게든 강동의 화를 모면하려 했으나 뜻밖의 노숙이 강하에서 유비의 군사 제갈량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그는 자기들의 분을 풀려고 말재주를 부려 주공을 격분시켰소이다. 그런데도 노숙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어 지금 바로 도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올시다. 주유가 말했다. 공들의 견해가 모두 같습니까? 고옹 등이 말했다. 의논한 바 모두 같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도 역시 항복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공들은 우선 돌아가십시오. 내일 일찍 주공을 뵙거든 자연히 의논이 결정될 것입니다. 장소 등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시간이 잠깐 흐른 후에 또 정보, 황계, 한당 등 한 무리의 전장들이 배로 왔다고 고한다. 주유는 이들을 맞아들여 각각 문안 인사를 마쳤다. 정보가 말했다. 도독은 조만간 강동이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유가 말했다.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말했다. 우리가 직접 손장군을 따르며 크고 작은 전쟁을 수백 차례나 치르고 나서 비로소 얻은 육개군 성지를 기초로 하여 창업을 했는데 지금 주공께서는 모사들의 말만 들으시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시니 이는 진실로 애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올시다. 우리들은 비록 죽을지언정 욕되게 살지는 않을 것이오. 도독께서는 주공께 반드시 군사를 일으키도록 권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장군들이 뜻하는 바가 모두 다 같습니까? 황계가 분연히 일어나 손으로 이마를 치며 말했다. 내 목을 자른다 해도 맹세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항복을 원하지 않소. 주유가 말했다. 나도 조조와 결전을 벌이고 싶소. 어떻게 항복할 수 있단 말이오. 장군들은 모두 되돌아 가십시오. 제가 주공을 뵙거든 자연스럽게 의논이 정해질 것입니다. 정보등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정보의 무리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제갈근, 여범 등 일반 문관들이 또 와서 찾는다. 주유가 맞아들여 자리를 정하고 앉자 제갈근이 말한다. 사제가 한상에서 와서 주공을 뵙고 유예주가 동호와 의를 맺고 함께 조조를 치고자 한다 말씀하여서 지금 문무가는 사이에 공론이 분분한 터인데 그는 사제가 사신이 되어서 온 터이라 감히 여러 말씀은 못하겠고 오직 도독께서 이 일을 결단하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올시다. 주유는 한마디 물었다. 공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갈근이 대답한다. 항복하면 편안하고 싸우면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오. 주유는 웃으며 말하였다.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내일 함께 부중으로 들어가서 의논을 정하기로 하십시다. 제갈근의 무리가 돌아가자 또 얼마 안 지나 여몽, 감령 등 일반 전장이 찾아왔다고 사람이 고한다. 주유가 청하여 드려 또한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항복하자 하여 서로들 한동안 쟁론이다. 주유는 마침내 말하였다. 구태여 예서 여러 말 할 것 없고 우리 내일 함께 부중으로 들어가서 의논을 정하십시다. 여몽의 무리가 하직을 고하고 돌아간 뒤 주유가 홀로 앉아서 냉소하기를 맞이 않더니 저물녘에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노숙이 제갈공명을 청하여 밖에 이르렀다 한다. 주유는 분주히 중문까지 나가서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세 사람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노숙이 먼저 입을 열어 주유에게 한마디 묻는다. 조조가 무리들을 몰아 동호를 침노하려는 이때 항복해야 할지 싸워야 할지 주공께서는 결정을 짓지 못하시고 장군께 한번 들어보라 하십니다. 장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주유가 대답한다. 조조가 천자의 이름을 빌어 우리를 치려하니 거역할 수 없고 또 그 형세가 워낙 크니 대적하기가 쉽지 않소그려.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요 항복을 하면 하를 면할 형편이라 내일 주공을 배웠거든 곧 사람을 조조에게 보내셔서 항복을 들이시도록 권하리라 생각을 정하였소. 이 말을 듣자 노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군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강동의 기업이 이미 3세를 전하여 온 터에 어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단 말이오. 백부의 유언에도 바깥일은 장군에게 부탁한다 하셨으니 지금이야말로 장군이 나라를 위하여 신명을 걸고 나설 때인데 대체 항복이란 웬 말씀이오. 그러나 강동 육개군의 수많은 생령들이 만약 전쟁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원망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항복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오. 노숙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장군과 같은 영웅이 동호에 흐르는 장강의 험고한 지형을 잘 이용한다면 아무리 날고 기는 조조라 할지라도 결코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은 뜨겁게 논쟁을 벌였지만 제갈량은 다만 팔짱을 끼고 서서 냉소를 지었다. 주유가 말했다. 선생은 어찌하여 비웃는 것입니까? 공명이 대답한다. 저는 다른 사람을 웃는 것이 아니라 노숙이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둡기에 웃었을 따름입니다. 노숙이 물었다. 선생은 어찌하여 날더러 도리어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시오. 공명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하였다. 주유가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이치에 맞는 생각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공명은 세상 물정을 아시는 분이라 반드시 나와 생각이 같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아니 공명, 그것은 대체 어찌하는 말씀이오. 곧 시비라도 따질 듯이 나서는데 공명은 팔짱 끼고 앉은 채 조용히 말한다. 조조는 지극히 용병을 잘하여 실로 천하에 당할 자가 없소이다. 지난날 여포, 원수, 원술, 유표의 무리들이 그와 더불어 대적하였던 것인데 모두들 조조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다시는 천하에 사람이 없는 터에 홀로 유해주가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항거하다가 지금 의지할 곳 없는 홀몸으로 강화로 쫓겨와서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도 아직 보존하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처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부귀영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손시에서 조시로 바뀌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치부하면 그만이니 무에 애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숙이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너는 우리 주인으로 하여금 역적에게 무릎 꿇고 모욕을 당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공명은 모른 체하고 주유를 대하여 다시 말하였다. 제게 좋은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에 수고스러이 고기와 술을 들고 가거나 나라를 바치고 인수를 바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장군이 몸소 강을 건너 가셔야 할 일도 아니오. 다만 한 명 사자에게 명하시어 일엽 편주에 사람 둘만 태워서 보내시면 그만인 노릇이니 조조가 만약 이 두 사람을 얻고만 보면 100만 대병이 그 자리에서 갑옷을 벗고 길을 말아 물러갈 것입니다. 주유는 물었다. 어떤 사람을 2명 보내면 조조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단 말씀이시오? 강동에서 이 2 사람을 보내는 것은 큰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 날아 떨어지는 것과 같고 양식창고에서 좁쌀 한 톨 줄어드는 것과 같을 뿐이지만 조조가 얻으면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주유가 또 물었다. 과연 어떤 2 사람을 써야 합니까? 공명이 말했다. 제가 융중에 살고 있었을 때 들으니 조조가 장하에 누대를 하나 새로 짓고 이름을 동작대라 하였습니다. 그 동작대는 더할 나위 없이 웅장하고 화려한데 천하의 미녀를 널리 뽑아들여 그 안에 가득 채운다고 들었습니다. 조조는 본래 여색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강동 교공에게 2 딸이 있는데 큰딸 대교와 작은딸 소교는 용모가 어찌나 예쁜지 물고기가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 숨고 기러기가 보고 땅으로 떨어지며 달도 숨고 꽃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어서 조조가 일찍이 맹세하기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천하를 소탕하여 평정하고 제업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의 소원은 강동의 이교를 얻어다가 동작대에 데려다 놓고 노년을 즐겁게 보내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했다 합니다. 지금은 비록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을 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2 여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장군은 어찌하여 교공을 찾으러 가지 않으십니까? 천금을 주고서라도 이 2 여인을 사서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보내십시오. 조조는 이 2 여인만 얻으면 마음에 만족하여 반드시 군사를 돌려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범녀가 서시를 바친 계책인데 어찌하여 속히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주유는 물었다. 조조가 이교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슨 증언이라도 있는 말입니까? 공명은 대답한다. 조조의 아들 조식의 자는 자건이니 천하의 문장가입니다. 조조가 일찍이 그에게 명하여 한 부를 짓게 하니 이름은 동작대부라. 그 뜻은 조조가 천자가 되어 맹세코 이교를 취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 동작대부를 공은 능히 외우십니까? 그 글이 하도 아름다워서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주유가 한번 듣기를 원한다. 공명은 곧 동작대부를 외웠다. 현명한 임금을 따라 즐겁게 놀며 장난치다가 풍경을 즐기려고 층대에 높이 올라갔네. 광활하게 펼쳐진 태부를 바라보니 성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네. 높은 문 우뚝 세웠으니 국문 누대가 하늘 높이 뜬 것 같아네. 중촌에는 화려한 경관을 세웠으니 구름다리가 서성까지 이어졌네. 끝없이 길게 흐르는 장수를 내려다보니 가수원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 보이네. 쌍대를 좌우에 세웠으니 옥령과 금봉이 여기 있네. 동남쪽에서 2 교시를 잡아와 아침 저녁으로 그녀들과 함께 즐기리라. 웅대하고 화려한 황도를 굽어보니 떠서 움직이는 꽃구름이 보이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즐거워하니 비웅의 좋은 꿈과 화합하네. 따뜻하고 온화한 봄바람을 고개를 들고 맞으며 온갖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노라. 하늘의 구름에 있다 이미 그렇게 높이 섰으니 집안의 소원이 쌍으로 즐겁게 이루어지리라. 인덕의 가마를 우주에 드날렸고 상경을 마음을 다해 섬겼노라. 오직 제왕공과 진문공 때에 융성했으니 어찌 좋기 천자와 비교할 수 있으리. 훌륭하고 아름답도다. 혜택이 멀리까지 미치는구나. 우리 황가를 돕고 보자 하니 천하가 편안해지리라.
천하의 복과 도량을 하나로 통일하니 해와 달과 같이 찬란히 빛나리라. 영원히 존귀하여 끝이 없으니 그대는 봄의 신과 같이 오래 살리라. 용을 그린 붉은 길을 세우고 노니니 천자의 수레로 두루 돌아다니는구나. 은하가 천하에 미쳐서 재물이 풍성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니 경사스럽도다. 이 동작대가 영원히 확고하기를 바라니 영원히 없어지지 말지어다. 그러나 본래의 동작대부에는 이교를 동남에 잡으며 조석을 한 가지로 즐기리로다 라는 식귀가 없다. 이교를 동서에 연하며 장공의 무지개 같도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공명은 짐짓 그렇듯 고쳐 꾸며서 읊은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모른다. 모르는 까닭에 그는 듣고 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북쪽을 가리키며 욕설을 내뱉었다. 늙은 도적놈이 나를 너무나 업신여기는구나. 공명은 급히 일어나 그의 소매를 잡고 말하였다. 옛적에 선우가 자주 지경을 범하였을 때 한나라 천자도 공주를 보내 혼약하고서 화친하였습니다. 지금 어째서 민간의 두 여인을 보내는 것을 아쉬워하십니까? 그래도 주인은 노기를 띄운 채 말한다. 그것은 선생이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대교는 바로 손책 장군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나의 아내요. 제갈량은 짐짓 황공해하는 모습으로 말했다. 제가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마구 내뱉어 실언을 했으니 죽어마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와 늙은 도적놈은 맹세코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맞설 수 없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일은 반드시 3번 생각해야 후회를 면할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나는 백부 손책께서 기대를 걸고 부탁하신 것을 받들고 있는데 어찌 몸을 굽혀 조조에게 항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말한 것은 일부러 떠보려고 한 말에 불과하오. 나는 파양호를 떠나면서 북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소. 비록 칼과 도끼가 내 머리에 떨어진다 해도 내 뜻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바라건대 공명께서는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시어 함께 조조를 무찌르기를 바랍니다. 공명이 대답한다. 도독께서 명하시는 일이라면 삼가 견마의 수고를 다하리이다. 주유는 다시 말하였다. 내일 주공을 들어가 배웠고 곧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노숙과 함께 주유에게 하직을 고하고 밖으로 나와 관역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이다. 이른 새벽에 송곤이 당에 오르니 자변에 늘어선 문가는 장소 고흥 등 30여인이요. 우측에 늘어선 무가는 정보 황계 등 30여인이다. 차려입은 의관들이 위험이 있었고 차고 있던 칼들에서 철컥철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처럼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어 시립하고 섰다. 주유가 들어와 뵙고 인사를 마쳤다. 송곤이 주유에게 안부를 묻고 위로하기를 마치자 주유가 아랜다. 근자에 듣자오니 조조가 군사를 한상에 둔치고 경문을 우리에게로 보냈다 하옵거니와 주공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송곤은 곧 조조에게 쏜 경문을 가져다 주유에게 보였다. 한번 읽고 나자 주유는 냉소하기를 맞이 않으며 말한다. 늙은 도적놈이 우리 강동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렇듯 괘씸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려. 송곤이 묻는다. 그래,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주유는 한마디 되물었다. 주공께서 여러 문무간원들과 이 일을 상의하여 보셨습니까? 연일 상의하여 보나 항복하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어서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하였소. 그래 공군에게 물어 결단 지으려는 게요. 주유는 다시 물었다. 누가 주공께 항복을 권하였습니까? 송건이 대답한다. 장소 등이 대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요. 주유는 또 장소를 돌아보고 물었다. 선생이 항복을 주장하시는 뜻을 듣고 싶소. 장소가 말했다. 조조는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복하면서 천자의 명이라는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형주를 얻어서 그 위세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우리 강동이 조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장강뿐입니다. 지금 조조는 전함이 어찌 몇천 몇백에 그치겠습니까? 육로와 수로로 함께 쳐들어온다면 어찌 당해낼 수 있사오리까? 우선 항복하고 훗날 다시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소가 길게 늘어놓는 말을 주유는 한 말로 물리쳐버렸다. 그것은 한낱 썩은 선비의 말씀이요. 우리 강동이 개국 이래로 이미 3세를 지내왔거늘 하루아침에 일을 벌이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요. 송건이 묻는다. 그렇다면 장차 어찌하여야 좋을꼬? 주유는 대답했다. 조조는 이름이 비록 한나라 승상이나 실상인즉 한나라의 도적이요. 장군께서는 영명하고 위풍당당한 뛰어난 영웅으로 아버님과 형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강동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군사는 정예병을 갖추고 있고 군량은 풍족하여 마땅히 당해낼 자가 없사옵니다. 국가를 위하여 잔악한 무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내 어찌 적에게 항복하겠습니까? 또한 조조는 지금 이곳에 와서 병가가 피해야 할 금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북쪽 땅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마등과 한수가 그의 후환이 될 것인데도 조조는 오랫동안 남정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첫 번째 금기를 어긴 것이고 북군은 수전에 익숙지 못한데 조조는 안장과 말을 버리고 배와 노에 의지하여 동호와 싸우려 하니 이것이 두 번째 금기를 어긴 것이고 또한 지금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한겨울이라 말에게 먹일 잡초도 없을 때가 이것이 세 번째 금기를 어긴 것이고 북쪽에 병사를 몰고 멀리 강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질병이 많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금기를 어긴 것이고 이처럼 조조 군사가 여러 가지 꺼리는 바를 범하였으니 저들이 비록 수요가 많다 하나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요. 장군께서 조조를 사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으니 저에게 정병 수천만 주시면 나아가 하구에 둔치고 장군을 위하여 적군을 깨치겠습니다. 듣고 나자 송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늙은 도적놈이 한을 패하고 제 스스로 서려 하나 두려워하는 바는 원소, 원술, 여포, 유표와 나더니 이제 여러 영웅이 모두 멸하고 오직 남은 것은 나 한 사람이라. 내 늙은 도적놈으로 더불어 맹세코 양립할 수 없소. 마땅히 토벌해야 한다는 경의 말은 나의 생각과 참으로 일치하니 이는 하늘이 경을 나에게 주신 것이오. 주유가 말했다. 신이 장군을 위하여 한번 혈전을 결단하매 진실로 10,000번 죽기를 사양치 않겠으나 다만 장군께서 의심하시고 잠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까 그것이 걱정이외다. 송건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앞에 있는 안상의 모서리를 내리치며 말했다. 누구든 다시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자가 있다면 이 안상과 같게 될 것이오. 말을 마치며 송건은 그 보검을 주유에게 내리고 곧 그를 봉하여 대도독으로 삼고 정보로 부도독을 삼으며 노숙으로 창군 교의를 삼고 만일 문무간장 중에 호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곧 이검으로 참아라. 주유가 칼을 받아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를 무찌를 것이요. 여러 장소와 간원들은 내일 모두 강가에 임시 군영해서 명령을 들으시오. 만일 늦어서 일을 그르치는 자는 7금령의 54가지 사형조항에 따라 시행할 것이요. 말을 마치자 주유가 송건을 하직하고 부중을 물러나가니 여러 문관과 무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각각 흩어졌다. 주유는 하처로 돌아오자 곧 사람을 보내서 공명을 청해왔다. 오늘 부에서 공론이 결정되었소. 선생은 부디 조조를 깨칠 계책을 말씀해 주시오. 그러나 공명은 말한다. 손장군께서 아직도 마음에 은근히 불안을 품고 계신 동안은 계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불안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이요? 아직 조조의 군사가 많은 것을 은근히 겁내시어 손장군께서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마음속으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장군은 부디 다시 들어가 뵙고 군사 수요를 들어 손장군의 의혹을 풀어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뒤에라야 비로소 대사를 이룰 수 있사오리다.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유는 말하고 곧 다시 들어가 송건을 보았다. 송건이 묻는다. 공군이 이처럼 밤에 들어오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나 보. 주유는 말하였다. 내일 군마를 조발하는 것에 주공은 아직도 의욕을 품고나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의욕은 없어도 다만 조조의 군사가 너무 많아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것뿐 다른 의심은 없소. 주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특별히 주공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주공께서는 조조가 경문에 수륙대군이 100만이라고 말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의심을 하시고 두려워하실 뿐 다시 그 허실을 따져보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실제 병력수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갖고 있던 군사는 15-16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오랜 행군에 지쳐 있습니다. 원소에게서 얻은 군사는 역시 7-8만 명뿐인데 이들은 아직도 조조를 의심하여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조 오랫동안 피로에 지친 군사와 의심이 많은 군사들은 그 수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5만 군사만 있으면 충분히 조조를 물리칠 수 있으니 주공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송건이 주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공군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의혹을 풀어주었소 그려. 장소는 무모해서 내 이번에 실망함이 컸는데 홀로 경과 노숙이 나와 뜻이 같으니 노숙 정보와 더불어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도록 하오. 내 뒤따라 군사를 내고 또 병장기와 군량을 넉넉히 실어 후응할 것이니 경의 정군이 만일 여의치 못하거든 즉시 나에게 돌아오시오. 내가 직접 조조와 결전을 벌이겠소. 다시는 다른 의심은 없을 것이오. 주유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공명이 그처럼 우리 주공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하니 그 생각이 나보다 한 수 높지 않은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뒤에 반드시 우리 강동의 화근이 될 것이라. 얼른 죽여버리느니만 못할까 보다. 그리하여 주유는 그날 밤 사람을 시켜 노숙을 막사 안으로 청해드리고 공명을 죽여야겠다는 것을 말했다. 노숙이 말했다. 안 됩니다. 조조를 미처 깨치지 못하고 먼저 어진 선비를 죽인다면 이는 곧 내 수족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소. 그래도 이 사람이 유비를 도우면 강동의 화근이 되겠으니 어쩌오. 가만히 있소. 좋은 방법이 있소. 제갈근이 바로 그의 친형이니 이 사람도로 저의 아우를 불러다가 설득하게 하여 함께 동호를 섬기게 하면 어찌 말할 수 없이 좋다 하지 않겠소이까. 주유는 그 말을 좋게 생각했다. 이튿날 해가 뜰 무렵 주유는 행령에 도착하여 중군 막사에 올라 높이 자리 잡고 앉았다. 좌우에 도수부들이 늘어섰고 문관과 무장들이 모여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부도독 정보는 주유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주유의 벼슬이 자신보다 높아지자 배알이 뒤틀려서 이날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자기 대신 맏아들 정자를 내보냈다. 주유는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왕법은 사사로운 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소.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직책을 지키고 직무에 충실하시오. 그리고 조조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동탁보다 심해서 천자를 허창에 가두고 난폭한 군사를 국경에 주둔시키고 있어 나는 오늘 명을 받들어 조조를 토벌하려 하니 여러분들은 모두 힘써 앞으로 전진하되 대군이 이르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것이요. 공로에 따라 상을 주고 죄에 따라 처벌할 것이요. 명을 마치자 곧 군사들을 분발하는데 한당 황계로 전군의 선봉으로 삼고 본부의 전선을 거느리고 즉일로 발진하여 삼강고 앞에 가서 영체를 세우고 별도의 명령을 기다리라 하고 장과 주태를 제2대로 삼고 능통과 반장을 제3대로 삼고 태사자와 여몸을 제4대로 삼고 육성과 동숲을 제5대로 삼고 여봉과 주치를 사방 순경사로 삼아 6개 부대의 강군을 재촉하여 통솔하고 수로와 육로로 함께 나아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합하라 명령했다. 주유가 군사 배치를 끝내자 모든 장수들이 각자 배와 군기를 수습하여 길을 떠났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정보를 뵙고 설명했다. 주유는 군대를 이동시키는 일이나 행동 거지에서 법이 서 있습니다. 듣고 나자 정보는 크게 놀랐다. 내 전부터 주유가 나약해서 장수의 제목이 부족한 인물이라 깔보았는데 이제 그러하다면 진정 장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내 어찌 복종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몸소 행령으로 나가 죄를 살해하니 주유가 또한 겸사하여 맞이 않는다. 이튿날 주유는 제갈근을 청하여다 말하였다. 영재 공명은 재상이 되어 임금을 옆에서 도울 만한 재능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몸을 굽혀서 유비를 섬기는 것이요.
이제 다행히 강동에 왔으니 선생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마디 말씀을 아끼지 마시고 영재에게 유비를 버리고 동호를 섬기도록 한다면 주공은 훌륭한 보좌관을 얻을 수 있고 선생은 형제가 서로 만날 수 있으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소. 선생은 즉시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오. 제갈근이 말한다. 제가 강동에 온 뒤로 작은 공도 이룬 것이 없어 부끄러운 중에 이제 도독이 분부를 내리시니 어찌 그만 수고를 아끼리이까. 그는 곧 말 타고 역정으로 아우를 찾아갔다. 공명은 형이 찾아왔다고 듣자 황망히 나가서 안으로 맞아들여 울며 절하고 오래 보지 못한 정애를 나누었다. 제갈근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묻는다. 너는 백이숙제를 아느냐? 이 말을 듣자 공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 주유가 나를 설득하라고 보낸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옛날 성현이시지요. 제갈근이 말을 잇는다.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몸은 비록 굶어 죽었으나 오히려 형제가 한 곳에 모여 지냈는데 우리는 한 어머님 젖을 먹고 자라났건만 이제 각각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어 조속으로 서로 볼 수 없으니 백이 숙제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지 아니하냐.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정이요. 제가 지키는 바는 의입니다. 저나 형님이나 다 같은 한나라 사람이요. 이제 유황수께서는 한실의 종친이시니 형님께서 만약 동호를 떠나시어 저와 함께 유황숙을 섬기시기로 한다면 위로는 한나라 신하됨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고륙이 또한 서로 모이게 되니 이는 정과 의가 함께 보존되는 방책입니다마는 형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제갈근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를 설득하러 왔건만 오히려 동생이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갈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작별하고 갔다. 제갈근은 돌아와 주유를 뵙고 제갈량의 말을 자세히 전했다. 주유가 말했다. 공의 생각은 어떠하오? 제갈근이 말했다. 저는 손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반할 수 있사오리까? 주유가 말했다. 공이 충심으로 주공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 말할 것 없소. 나에게 공명을 굴복시킬 계책이 있으니 말이오. 제갈근이 돌아간 뒤에 주유는 은근히 공명에게 원한을 품고 기회를 보아 기어이 그를 없이하리라 마음먹었다. 이튿날 주유가 군사와 장수들을 정제하고 들어가서 송건에게 하직을 고하니 송건이 말한다. 경은 먼저 가오. 내 곧 군사를 일으켜 뒤를 따르리다. 주유는 물러나와 정보 노숙으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며 공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가기를 청하니 공명이 흔연히 응낙하고 따라 나선다. 일동은 배에 올라 돛을 높이 달고 모든 전선이 꼬리를 물고 하고를 바라고 나아가 삼강구를 떠나기 5-60리 되는 곳에 닷을 던졌다. 주유는 중앙에 자리 잡고 영체를 치고 강기슭엔 서산에 의지하여 세운 영체를 본영과 연계하도록 하고 군사들은 그 주변으로 삥 둘러 주둔케 했다. 제갈량은 가랑잎 같은 작은 배에서 거처했다. 주유는 이끌고 온 6개 부대의 배치를 끝내자 사람을 보내 일을 의논하자고 제갈량을 청했다. 제갈량이 중군에 막사러 와서 인사를 마치자 주유가 말했다. 전일에 조조는 군사가 적고 원소는 군사가 많았건만 조조가 도리어 원소를 쳐서 이긴 것은 허유의 계책을 써서 오소의 군량을 끊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조조의 군사는 83만이요. 우리 군사는 5-6만에 지나지 않으니 여간에서 대적할 도리가 없소이다. 역시 먼저 조조의 군량을 끊어놓은 다음에라야 깨칠 수 있을 것이라. 내 알아보니 조조 군사의 군량이 모두 추철산에 있다 합디다. 선생은 올해 한상에 계셔서 익히 그곳의 지리를 잘 아실 터이니 관우 장비 조은의 무리들을 데리시고 바물도와 추철산으로 가셔서 조조의 군량을 끊어주십시오. 많지는 못하나마 나도 1,000명의 군사를 내어 도와드리리이다. 서로가 주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선생은 사양하지 않으시겠지요. 공명은 속으로 생각했다. 제가 나를 설득하려다 듣지 않으니까 이런 개교를 내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로구나. 그러나 내가 만약 안 하겠다면 반드시 제가 비웃을 것이니 우선 하겠다고 응낙하여 따로 좋은 방도를 생각하는 이만 못할까 보다. 그래서 제갈량은 흔쾌히 승낙했다. 주유는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은 작별하고 나왔다. 공명이 돌아가자 노숙은 주유를 보고 가만히 물었다. 공이 공명에게 군량을 급습하라시니 이건 무슨 뜻이오? 주유가 대답한다. 내가 공명을 죽이고는 싶으나 남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이제 조조의 손을 빌어 저를 죽여서 아주 후환을 없애자는 것이오. 노숙은 이 말을 듣고 즉시 공명을 찾아가 보았다. 주유의 그러한 흉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공명은 조금 더 어려워하는 빛이 없이 군마를 점검하여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다. 노숙은 어진 마음에 차마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한마디 건네보았다. 선생이 이번에 가시면 꼭 공을 이루실 듯 싶소. 공명이 웃고 대답한다. 나는 수상전이든 육상전이든 기마전이든 전차전이든 각기 그 절묘한 전술은 극치에 달합니다. 어찌 공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잘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강동의 공이나 주유와 비교해서는 아니되오. 노숙은 물었다. 어찌하여 나하고 주유를 한 가지 능한 것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강남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말을 들어보니 길가에 매복하여 관문을 지키는 데는 자경이 있고 강을 끼고 하는 수상전에는 주유가 있다고 노래하더군요. 공들은 육지에서는 길가에 매복하여 관문을 지키는 것만 잘하고 주유는 오직 수상전에만 뛰어날 뿐 육상전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은 바로 이 말을 주유에게 고하여 알렸다. 주유가 노하여 말했다. 어찌 내가 육전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업신여기노. 구태여 저더러 갈할 것 없이 내가 몸소 1만 명 마군을 거느리고 바로 추철산으로 가서 조조의 군량길을 끊어놓고 돌아오리이다. 노숙이 다시 이 말로 공명에게 가서 전하니 듣고 나자 공명은 웃으며 말한다. 공군이 나더러 가서 양도를 끊으라는 것은 사실 조조를 시켜 나를 죽이려 한 것이었소. 그래서 내가 고의로 몇 마디 말로 장난 좀 친 것인데 공군이 즉시 용납하지 못하고 발끈하고 있구려. 인재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오직 손장군과 유사군이 동심 협력하여야만 비로소 공을 이룰 것이오. 만약에 각기 해치려 든다면 반드시 대사를 그르치고 말 것이외다. 조조도적이 원체 깨가 많아 평생에 남의 양도 끊기를 잘하여 오는 터에 어찌 자기 둘량처에다 중병을 두어 방비하지 않겠단 말이오. 공군이 만약 추철산으로 가고만 보면 반드시 사로잡히고야 말 것이니 지금은 오직 수전으로 먼저 북군의 얘기를 꺾어놓고 그 다음에 따로 묘계를 써서 깨쳐야 할 것이외다. 부디 자경은 돌아가셔서 공군에게 좋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숙은 그날 즉시 밤중에 돌아와 주유를 만나 제갈량의 말을 자세히 전했다. 듣고 나자 주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이 사람의 식견은 나보다 10배는 낫소.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훗날 반드시 우리나라에 화가 될 것이오. 노숙이 말했다. 지금 인재가 필요한 이때에 장군은 부디 나라 일을 중히 여기고 조조를 쳐 깨친 뒤에 서서히 도모하더라도 늦지는 않을까 하오. 주유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한편 현덕은 유기에게 강화를 지키라고 분부하고 직접 여러 장수를 이끌고 하구로 갔다. 멀리 강 남쪽 언덕을 바라보니 많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보이고 창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다. 현덕은 이들이 동호가 이미 출동시킨 군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화의 병사를 모두 이동시켜 번구로 가서 주둔했다. 현덕이 무리를 모아놓고 말했다. 공명이 동호로 한번 가더니 이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소. 누가 좀 가서 일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겠소. 밑죽이 나서며 말한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현덕은 양고기와 술 등 예물을 준비해주고 밑죽에게 가지고 동호로 가서 군사를 위로한다는 구실로 삼아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밑죽은 명령을 받자 작은 배를 몰고 물을 따라 내려갔다. 곧장 주유의 본부 영체 앞에 도착하자 군사가 들어가 주유에게 보고하니 주유가 불러들였다. 밑죽이 2번 절하고 현덕이 존경한다는 뜻을 전하고 술과 예물을 바쳤다. 주유가 예물을 받고 나서 주연을 베풀어 밑죽을 정성껏 대접했다. 밑죽이 말했다. 공명이 이곳에 온 지 벌써 오래되었으니 이제 함께 돌아갔으면 합니다.
주유가 말한다. 공명은 지금 나와 함께 조조를 무찌르려 계획 중인데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소. 나 역시 위해주를 뵙고 좋은 계책을 함께 의논하고 싶으나 대군을 통솔하고 있는 몸이라 잠시도 자리를 뜰 수 없으니 어쩌겠소. 만일 위해주께서 기꺼이 왕림해 주신다면 참으로 그만 다행이 없을까 하오. 미축은 응낙하고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뒤에 노숙이 물었다. 공이 현덕을 보시면 무슨 의논을 하시려고 그러오? 주유가 대답한다. 현덕은 천하의 영웅이오. 불갑을 없애버려야 할 사람이라 나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유인해 죽이려는 것이오. 진실로 나라를 위해 한 가지 후환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노숙은 재삼 간했지만 주유는 듣지 않고 마침내 비밀 명령을 내렸다. 만일 현덕이 도착하면 도수부 50명은 먼저 벽이 속에 매복하고 나를 지켜보다가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즉시 뛰어나와 죽여라. 한편 미축은 돌아와 현덕을 뵙고 다녀온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주유는 주공께서 그쪽으로 오셔서 만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별도로 상의하여 도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덕은 즉시 쾌속선 한 척을 준비하여 지금 당장 떠나려 했다. 운장이 간한다. 주유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공명의 편지도 없어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책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가벼이 생각하고 가시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덕이 말한다. 나는 지금 동호와 손잡고 조조를 함께 무찌르려 하고 있다. 주랑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동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양쪽이 서로 의심하고 만나는 것도 꺼린다면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운장이 말한다. 형님께서 만일 가겠다는 뜻이 확고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우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장비가 말했다. 나도 뒤따라 가겠소. 현덕이 말한다. 운장만 나를 따라가고 익덕과 자룡은 남아서 영체를 지키고 간홍은 악현을 튼튼히 지키고 있어라. 내 갔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오겠다. 분부를 마치자 즉시 운장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종자 20명과 함께 나는 듯이 노를 저어 강동에 도착했다. 현덕은 강동의 전함과 전선과 수많은 깃발과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좌우로 나뉘어져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것을 보았다. 현덕은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뻤다. 군사가 나는 듯이 달려가 주유에게 보고했다. 유해주께서 오셨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배를 몇 척이나 대동하고 왔느냐? 군사가 대답한다. 배는 오직 한 척에 20여 명이 따라왔을 뿐입니다. 주유가 웃으면서 말한다. 이 사람의 운수가 여기서 끝장을 보겠구나. 그리하여 도수부에게 먼저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명하고 그런 다음에 영체를 나가 영접했다. 현덕은 운장 등 20여 명을 이끌고 곧장 중군 막사에 도착하여 인사를 마쳤다. 주유는 현덕에게 윗자리에 가 앉으라 청했다. 현덕이 말했다. 장군의 명성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지만 나는 재능이 적은 사람으로 보잘것없는데 무엇하러 번거롭게 성대하여 예를 갖춰 대해 주시오. 그래서 현덕과 주유는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앉았다. 주유는 주연을 베풀고 현덕을 대접했다. 한편 제갈량은 우연히 강변으로 나왔다가 현덕이 이곳에 와서 도독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중군 막사로 들어와 남몰래 동정을 살폈다. 주위의 얼굴에는 살기가 보였고 양쪽 벽위에는 칼과 도끼들이 빽빽이 도열해 있었다. 제갈량이 소스라치게 놀라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랴. 제갈량은 현덕을 돌아보았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덕은 태연자약하게 담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덕의 등 뒤에 한 사람은 칼자루를 잡고 서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간우였다. 제갈량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주인께서는 무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와 강변에서 기다렸다. 주유는 현덕과 술을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았다. 주유가 술잔을 한 손에 잡고 일어섰다. 갑자기 운장이 칼을 잡고 현덕의 등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황망히 물었다. 넌 누구냐? 현덕이 말했다.
나의 아우 간훈장이요. 주유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지난날 알량과 문추를 배웠다는 그 사람이 아니오. 현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유가 크게 놀라 두려움에 식은땀이 등줄기에 흘러내렸다. 즉시 술을 따라 들고 간우에게 권했다. 잠시 후 노숙이 들어왔다. 현덕이 말했다. 공명은 어디 있어? 수고롭겠지만 자경은 한번 만나보게 청해 주시오. 주유가 말했다. 조조를 무찌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명과 만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현덕은 감히 또다시 말하지 못했다. 운장이 현덕에게 눈짓을 했다. 현덕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주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잠시 작별하겠소. 적을 처부수고 공을 세운 다음 날에 정중히 축하를 드리러 오겠소. 주유 역시 만류하지 않고 군문을 나와 배웅했다. 현덕은 주유와 작별하고 관우 등과 함께 강변으로 나왔다. 제갈량이 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현덕은 매우 기뻐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현덕이 깜짝 놀라며 말한다. 몰랐소. 제갈량이 말했다. 만일 운장이 없었다면 주공께서는 주유에게 하마터면 해를 당하셨을 것입니다. 현덕은 말을 듣고서야 깨닫고 즉시 제갈량에게 번구로 함께 돌아가자고 청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비록 호랑이 입속에 있지만 태산같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제 주공께서는 전선과 군마를 수습하여 그들이 출동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11월 20일 갑자일이 지난 때를 기한으로 자룡에게 작은 배를 몰고 와 남쪽 물가에서 기다리라 하십시오. 절대 시간에 늦으면 아니 됩니다. 현덕이 그 까닭을 물었다. 제갈량이 말한다. 동남풍이 부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저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덕이 다시 물으려 할 때 제갈량은 현덕을 재촉했다. 어서 빨리 떠나십시오. 말을 끝내고는 만난 적이 없다는 듯 돌아갔다. 현덕은 운장과 종인들과 배를 타고 떠났다. 출발하여 불과 몇 리 가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5, 60척의 배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앞서 오는 배의 뱃머리 위에 한 대장은 창을 옆으로 들고 서 있는데 바로 장비였다. 현덕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관우 혼자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일부러 도우러 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함께 영체로 돌아온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주유는 현덕을 전송하고 영체로 돌아왔다. 노숙이 따라 들어와서 묻는다. 공은 현덕을 이곳까지 유인해놓고 뭐 때문에 또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주유가 대답한다. 관운장은 세상이 다 아는 호랑이 같은 장수요. 현덕과 함께 앉으나 서나 항상 따라다니니 내가 만일 죽이려 했다면 그는 반드시 나를 죽이려 했을 것이요. 노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33장 귀신 같은 제주와 묘책. 갑자기 조조가 사자를 보내 편지를 가져왔다고 아뢰자 주유가 사자를 불러들였다. 사자가 받들어 올리는 편지를 받아보니 겉봉 위쪽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 대승상은 주도독에게 붙이노라. 주유는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조조의 말투에 화가 치밀어 다시 뜯어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편지를 갈갈이 찢어 발겨서 땅바닥에 집어던지며 편지를 갖고 온 사자를 끌어내어 목을 치라고 호통쳤다. 노숙이 말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사자를 죽여 위세를 보여야겠소. 마침내 주유는 사자의 목을 베어 그 수급을 따라온 종인에게 주어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즉시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한당을 좌익으로 장음을 우익으로 삼고 주유 자신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에 배를 출발시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진격하기로 했다. 한편 조조는 주유가 편지를 찢어버리고 사자를 죽였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즉시 채모 장윤 등 한 무리의 형조 항장을 불러 전위부대로 삼고 조조는 직접 후군이 되어 전선을 독려해서 삼강구에 도착했다.
벌써 동호회 배들이 강을 가득 메우고 달려오고 있었다. 앞장선 한 명의 대장이 뱃머리에 앉아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감령이다. 누가 감히 나와 싸우겠느냐. 채모가 아우 채운에게 나가 싸우라 명했다. 감령의 배와 채운의 배가 점점 가까워졌다. 감령이 활을 들고 화살을 시위에 걸어 채운을 향해 쐈다. 시위 소리에 화답하듯 채운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감령은 즉시 배를 몰고 대대적으로 돌진하면서 수많은 쇠뇌에서 화살을 일제히 퍼부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다. 오른쪽에서는 장음이, 왼쪽에서는 한당이 곧장 조조군의 대열 속으로 돌격해 들어왔다. 조조군의 반수 이상은 청주와 서주의 병사들이라 평소 수상전은 익히지 못한 까닭에 강무리에서 전선이 한번 흔들리자 벌써부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감령 등 3로의 전선들은 강물 위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며 조조의 군사들을 공격했고 주유 또한 배들을 재촉하여 싸움을 도왔다. 조조의 군사는 화살을 맞고 포에 맞은 사람이 그 수를 셀 수도 없었다. 사시에 싸우기 시작한 것이 줄곧 미시까지 싸웠다. 주유는 비록 승리했지만 적은 숫자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마침내 징을 치라 명령하고 배들을 거둬들였다. 조조는 군사들이 패하고 돌아오자 육지의 영체로 올라가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채모와 장윤을 불러 꾸짖었다. 동호의 군사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는데 도리어 패했으니 이것은 너희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채모가 말했다. 형주의 수군들은 오랫동안 조련하지 못했고 청주와 서주 군사들도 평소 수전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 물 위에 영체를 세우고 청주 서주 군사들은 안에서 형주의 군사들은 밖에서 날마다 숙련되도록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쓸만해질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너는 이미 수군 도독이 되었는데 형편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면 될 것을 구태여 나에게 품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하여 장윤과 채모 두 사람은 직접 수군을 훈련시키러 갔다. 이들은 장강 연안 일대를 나눠 요지에 24개의 수문을 세우고 큰 배는 성곽처럼 밖에 늘어 세우고 작은 배는 안쪽에 세워 오가며 내왕하며 훈련하도록 했다. 해가 저물어 등불을 켜자 하늘과 수면이 온통 붉게 반짝였다. 육지의 영체도 300열이나 이어져 연기와 불꽃이 끊어지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군사들이 적을 무찌르고 영체로 돌아오자 삼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 공을 위로하고 포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오우에게 보내어 승전보를 알렸다. 이날 밤 주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관망했다. 서쪽 강변으로 불빛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이 보였다. 좌우가 고했다. 저것은 모두 북군의 등불에서 나는 빛입니다. 주유 역시 질겁을 했다. 다음 날이다. 주유는 직접 가서 조조군영의 수상영체를 탐지해 보려고 누선 한 척을 준비하라 명하고 악대를 대동하고 강군과 경로로 무장한 건장 수명을 수행하고 일제히 배에 올라 구불구불 전진했다. 조조의 수상영체에 가까이 다다르자 주유는 닷도를 내리고 누선 위에서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주유는 은밀히 조조의 수상영체를 살펴보다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곳은 수군의 절묘함을 깊이 알고 대처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유가 물었다. 수군 도독은 누구냐? 자오가 대답했다. 채모와 장윤입니다. 주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은 강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전에 능숙하다. 내 반드시 계책을 세워 이 두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그 다음에 조조를 무찌를 수 있겠다. 수채를 엿보고 있는 바로 그때 벌써 조조의 병사는 조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주유가 우리 영체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조조가 명령했다. 배를 풀어 사로잡아라. 주유는 수상영체 속에서 깃발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 급히 닷도를 걷어올리고 양쪽 앞뒤 사방에서 일제히 노를 저어 수면 위를 바라보며 날아가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달아났다.
조조의 수치 안에서 배가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주유의 누선은 이미 10열이나 멀리 떨어져 달아나고 있어서 조조의 군사들이 뒤따라갔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돌아가 보고하자 조조는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어제는 한 차례 져서 예기가 꺾여 흔들렸는데 오늘은 또 그들이 우리의 영체를 속속들이 보고 갔으니 나는 무슨 계책을 써야 무찌를 수 있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막사 아래서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유와 동창으로 친분을 맺고 정을 쌓아왔습니다. 원하건대 새치혀의 말솜씨로 강동으로 가서 이 사람을 설득하여 항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바라보니 바로 국왕 출신 장간으로 자는 자액이고 현재 영체 막사의 막빈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조조가 물었다. 장간은 주유와 사이가 좋으냐? 장간이 말했다. 승상,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강자에 도착하면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장간이 말했다. 다만 따라갈 동자 한 명과 배를 몰고 갈 하인 둘이 요구될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조조는 매우 기뻐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연을 베풀고 장간을 전송했다. 장간은 세상을 피하여 조용히 살고 있는 선비처럼 갈건 포의 차림으로 작은 배 한 척을 몰고 곧장 주유의 영체 안에 도착하여 명했다. 옛 친구 장간이 찾아왔다고 아뢰어라. 이때 마침 주유는 막사 안에서 일을 의논하다가 장간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장수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새객이 왔소. 그리하여 주유는 여러 장수들에게 낮은 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명령을 따르고 물러갔다. 주유는 의관을 단정히 한 다음 모두 다 비단 옷에 꽃이 장식된 화려한 모자를 쓴 수백 명의 종자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앞뒤로 빼곡히 둘러싸고 나왔다. 장관은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하나를 데리고 고개를 쳐들고 가슴을 내밀며 오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주유가 절하며 맞았다. 장관이 말했다. 공군은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주유가 말한다. 자익이 고생스럽게 강호로 이 먼 길을 건너온 것은 조씨를 위해 새객이 되어 온 것이 아니오. 장관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조카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일부러 옛 이야기나 하며 회포를 풀러왔는데 어떻게 나를 새객이 되었다 의심하시오. 주유가 웃으며 말한다. 내 비록 사광의 총명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가를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있어. 장관이 말했다. 조카가 옛 친구를 이처럼 대한다면 이만 물러가겠소. 주유가 웃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는 다만 형이 조씨를 위하여 새객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걱정했을 뿐이오.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 하루 빨리 돌아가려 하시오. 드디어 함께 막사 안으로 들어와 예로서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주유는 즉시 강동의 영걸들을 모두 불러 장관과 인사를 나누라는 명령을 전했다. 잠시 후 문관과 무장들이 각자 비단 옷을 입고 편장, 비장 등 주유의 부하 장교는 모두 다 은갑옷을 입고 양쪽으로 줄을 서서 들어왔다. 주유는 모두에게 장관과 인사를 나누게 한 다음 양쪽으로 줄지어 앉게 하고 크게 주연을 베풀었다. 군중에서 승리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순번대로 술을 권하게 했다. 주유가 여러 간원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나의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요. 비록 강북에서 왔지만 절대로 조가의 새객은 아니니 여러분들은 의심치 마시오. 그리고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풀어 태사자에게 주며 말했다. 공은 나의 칼을 차고 술자리를 잘 살펴보시오. 오늘 연애를 베푸는 것은 오직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기 위함이니 만약 조조와 동호의 군대에 관한 일에 대해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이 칼로 목을 치시오. 태사자가 주유의 명을 수락하고 칼을 잡고 자리에 앉았다. 장관은 경악하여 감히 여러 말을 할 수 없었다. 주유가 말했다.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온 이후 술은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소. 오늘 옛 친구를 만났고 또한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도 없으니 한번 취하도록 마셔볼 생각이요.
말을 마치자 주유는 호탕하게 웃고 마음껏 술을 마셨다. 연회석에서는 술잔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며 성대한 술잔치로 이어졌다. 술에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주유는 장관의 손을 잡아 끌고 막사 밖으로 나왔다. 측근에서 경호하는 군사들이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갖가지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주유가 말했다. 나의 군사들이 꽤 힘차 보이지 않소. 장관이 말했다. 정말 용맹한 군사들 같소. 주유는 다시 장관을 이끌고 막사 뒤로 가서 한번 훑어보았다. 군량과 말먹일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주유가 말했다. 나의 군량과 말먹이가 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소. 장관이 말했다. 군사들은 정병이고 군량은 풍족한 것을 보니 그 명성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이다. 주유는 취한 척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 자익과 함께 공부할 때를 생각해보면 일찍이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 상상할 수도 없었소. 장관이 말했다. 형의 높은 재주로 보면 실로 지나친 것은 아니오. 주유는 장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 밖으로는 군신의 의리를 받들고 안으로는 혈육과 같은 은정을 맺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수행하고 계획은 반드시 따라서 화이건 복이건 함께 누려야 할 것이요. 만일 소진, 장이, 육가, 역생이 다시 살아나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할지라도 어찌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주유는 크게 웃었다. 장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주유는 다시 장관을 이끌고 막사 안으로 들어와 여러 장수들을 만나 다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들이 모두 강동의 영웅 호걸들이니 오늘의 이 만남은 군영회라 이름하는 것이 좋겠소. 연애는 날이 어두워지자 등촉에 불을 밝히고 주유는 일어나 칼춤을 추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노랫말은 이러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공명을 세우리로다. 공명을 세우며 평생을 위로하리로다. 평생을 위로하며 내 장차 취하리로다. 내 장차 취하며 미친 노래를 부르는도다. 주유가 노래를 마치니 자리에 가득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장관이 물러가려고 말했다. 이제 더는 술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주유는 술자리를 거두라고 명했다. 여러 장수들도 모두 물러갔다. 주유가 장관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자익과 한 침상에서 자지 못했으니 오늘 밤은 한 침상에서 자야겠소. 그리하여 주유는 크게 취한 것처럼 가장하고 장관을 이끌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자리에 누웠다. 주유는 옷도 벗지 않고 엎어져 자더니 먹었던 음식물을 토해내 토사물을 어지럽게 흩어놓으니 장관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었겠는가. 장관이 침상에 엎드려 듣자니 군중에서 이경을 알리는 북치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앉아보니 등불은 아직도 가물가물 빛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때의 주유는 천둥 치듯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다. 장관은 막사 내의 탁상 위에 한 뭉치의 문서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 그 문서들을 훔쳐보았다. 모두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다. 편지들 속의 봉투 하나는 장윤 채모가 삼가 올린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었다. 장관은 몹시 놀라 몰래 읽어보았다. 편지의 대강은 이러했다. 저희들이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벼슬이나 녹봉을 얻으려 도모한 것이 아니라 위세에 핍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북군을 속여 영체에 가둬놓았으니 다만 기회만 얻게 되면 즉시 조족의 머리를 휘하에 바치겠습니다. 조만간 사람을 보내서 보고서를 올려드릴 것이니 아무쪼록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렇게 공경하여 삼가 답장합니다. 장관은 생각했다. 원래 채모와 장윤은 동호와 결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장관은 편지를 몰래 옷 속에 감췄다. 그리고 다시 다른 편지들을 살펴보려 할 때쯤 마침 침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주유가 몸을 뒤척여 돌아 누웠다. 장관은 급히 불을 끄고 자리에 돌아가 누웠다.
주유가 입속으로 우물우물 명확하지 않은 소리로 잠꼬대를 했다. 내 수일 내에 너에게 조조놈의 머리를 보여주리라. 장가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주유가 또 말했다. 자이가 잠시 기다려라. 너에게 조조놈의 머리를 보여주리라. 주유가 중얼거리는 틈에 장간이 물으려 했다. 주유는 또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골아 떨어졌다. 장간은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시간은 사경이 되어갈 무렵 한 사람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독을 불렀다. 도독, 일어나셨습니까? 주유는 꿈속에서 문득 깨어나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도독께서 자익에게 함께 자자고 청하셨는데 어째서 잊으셨습니까? 주유가 후회하며 말했다. 나는 평소 일찍이 취하도록 마신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취하여 이를 그르쳤구나. 내가 이미 어떤 말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이 말했다. 강북에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주유가 꾸짖었다. 소리를 낮춰라. 그리고 즉시 장간을 불렀다. 자익. 그러나 장간은 잠든 채 했다. 주유는 살그머니 막사를 빠져나갔다. 장간은 남몰래 엿들었다. 밖에 있던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렸다. 장윤 채모 두 도독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절박하게 손을 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말은 소리가 작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주유는 막사 안으로 들어와 다시 불렀다. 자익. 장간은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는 척했다. 주유 역시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장간은 이모저모 깊이 생각했다. 주유 이 사람은 치밀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니 날이 밝아 편지를 찾다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다. 잠자리에 든 지 오경이 되자 장간은 주유를 불러보았지만 주유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장간은 갈건을 쓰고 살금살금 걸어 막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동자를 불러 곧장 군문을 나갔다. 군사가 물었다. 선생, 어디로 가십니까? 장간이 말했다.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도독의 일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잠시 헤어지려는 것이요. 군사도 막지 않았다. 장간은 배를 타고 나는 듯이 노를 저어 되돌아와 조조를 배웠다. 조조가 물었다. 자익, 주유를 설득하기로 했던 일은 어찌 되었소? 장간이 말했다. 주유는 포용력이 아주 큰 사람이라 말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화를 내며 말했다. 또다시 설득하는 일에는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오. 장간이 말했다. 비록 주유를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승상께 알려드릴 한 가지 일을 알아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장간은 옷 속에 숨겼던 편지를 꺼내 받들어 올리고 갔었던 일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조조에게 설명했다. 조조가 크게 노해서 말했다. 그 두 놈이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지체없이 채모와 장윤을 막사 아래로 불렀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너희 둘에게 군사를 진격하도록 해야겠다. 채모가 말했다. 군사들이 아직 훈련이 숙련되지 않아 가벼이 진격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조가 성을 내며 말했다. 군사들의 훈련이 능숙해지면 내 수급을 주랑에게 바치려는 것이냐. 채모와 장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할 수 없었다. 조조는 무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끌어내다 목을 베어라. 잠시 후 무사들은 두 사람의 머리를 막사 아래 받쳐 올렸다. 조조는 그 순간 번쩍 깨닫고 말했다. 내가 계책에 빠졌구나.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조조 같은 간웅은 당할 수 없다더니 한때는 주랑의 속임수에 빠져들었네. 채모 장윤 주인 팔아 살길 고하더니 오늘 아침 목이 달아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여러 장수들이 채모와 장윤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들어와 그 까닭을 물었다. 조조는 비록 마음속으로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군법을 소홀히 하였기로 내가 참했소.
장수들은 모두 한숨을 금치 못했다. 조조는 여러 장수 중에서 모개와 우금을 뽑아서 수군 도독으로 삼아 채모와 장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했다. 염탐꾼이 이 사실을 탐지하고 강동으로 건너가 고했다. 주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 두 사람뿐이다. 이제 두려웠던 놈들을 제거했으니 내 걱정은 사라졌다. 노숙이 말했다. 도독의 용병술이 이러한데 어찌 조조를 무찌르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이 계책을 알지 못했겠지만 오직 제갈량은 나보다 식견이 나으니 추측근데 이 계책 또한 제갈량은 속일 수 없었을 것이요. 자경은 제갈량에게 가서 말로 시험 삼아 떠보고 그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판단하여 즉시 돌아와 보고해 주오. 한편 노숙은 주유의 부탁을 받고 곧장 제갈량을 작은 배 안으로 찾아왔다. 제갈량은 노숙을 작은 배 안으로 맞아들여 마주 대하고 앉았다. 노숙이 말했다. 연일 군무를 처리하는데 힘쓰다 보니 가르침을 들어볼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도독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공군이 선생께서 제갈량을 찾아가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라고 했던 다름 아닌 바로 그 일이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농담하는 듯 하는 소리를 들은 노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물었다. 선생은 그것을 어찌 아셨소? 제갈량이 말했다. 그런 맥락의 계책은 장관이나 놀리기 좋은 계책일 뿐이요. 조조는 비록 잠시 속아 넘어갔지만 그는 반드시 곧바로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나 다만 자기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요. 이제 채모와 장윤 두 사람이 죽어 강동에 속 태우고 걱정할 일이 없어졌으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내 듣자니 조조는 수군 도독을 교체하여 모개와 우금을 도독으로 삼았은즉 이 두 사람 손에 어쨌든 수군들의 목숨이 모두 다 끊어질 것이요. 노숙은 제갈량의 말을 듣고 나서 입을 열 수도 없어서 몇 마디 말로 한동안 얼버무리다가 제갈량과 작별하고 돌아가려 했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당부했다. 자경에게 바라건대 공군의 면전에서 내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마시오. 공군이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또다시 무슨 일을 꾸며 나를 해치려 들까 두렵소. 노숙은 응낙하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노숙은 돌아와 주유를 뵙고 있었던 일을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주유가 크게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결단코 살려둘 수가 없소. 내 죽이기로 결심했소. 노숙이 공고했다. 만약 제갈량을 죽이신다면 오히려 조조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외다. 주유가 말했다. 나는 진실로 정도를 가지고 죽일 것이니 그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요. 노숙이 말했다. 어떻게 정도로 참하시겠단 말씀이요? 노숙이 급히 물었으나 주유는 내일 보시면 알리이다. 하고 다시 여러 말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이다. 주유는 막사 아래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공명을 청에다가 이를 의논하려 했다. 제갈량이 흔쾌히 참석하여 자리에 앉자 주유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장차 조조의 군사들과 교전을 하는 그날 강에서 교전을 벌이자면 응당 무슨 병기를 가지고 우선해서 싸워야 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큰 강 위에서는 활과 화살이 주가 되어야겠지요. 주유가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어리석은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군중에는 마침 쓸 화살이 부족하오.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선생께서 감독하여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적과 싸우는 도구를 삼을 수 있게 해주시오. 이 일은 공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으니 선생께서는 아무쪼록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께서 맡기겠다 하시니 진실로 진력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히 묻습니다만 10만 개의 화살은 언제 쓰시렵니까? 주유가 말했다. 열흘 안에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의 군대가 앞으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만일 열흘이나 기다렸다가는 반드시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이오.
주유가 말했다. 선생께서 헤아리기에는 며칠이면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다만 사흘이면 10만 개의 화살을 받들어 바칠 수 있사오리다. 주유가 말했다. 군중에는 실없이 하는 말은 통하지 않소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어찌 감히 도독에게 실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갖추지 못한다면 중벌을 달게 받겠다는 굴령장을 내 직접 써드리겠습니다. 주유는 매우 기뻐서 군정사를 불러 얼굴을 마주보고 눈앞에서 문서를 받게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접하면서 말했다. 이번 일을 마치고 나면 자연히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외다. 제갈량이 말했다.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어 할 수가 없어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니 세 번째 날이 되거든 젊은 군인 500명을 시켜서 강가로 와서 화살을 가져가도록 하시오. 제갈량은 술 몇 잔을 마신 다음 작별하고 돌아갔다. 노숙이 말했다. 이 사람이 설마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유가 말했다. 그가 스스로 죽을 짓을 사사한 것이지 내가 그를 핍박하여 하라 한 일이 아니오. 이제 명백하게 대중 앞에서 문서로 약속했으니 그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난다 해도 날아가지 못할 것이오. 내가 군에 복무하는 장인들에게 분부하여 그들에게 고의로 시간을 끌어 일을 더디게 하라고 했고 화살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을 모두 다 제때 공급하지 않을 생각이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약속한 기간을 어기게 될 것이니 그때 가서 죄를 내리면 무슨 이유로 할 말이 있겠소이까. 공은 이제 가서 그의 동정을 살펴보고 돌아와 실상을 보고해 주시오. 노숙은 명령을 받고 제갈량에게로 갔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거듭 말하되 주유는 반드시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니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소. 자경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한 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그 결과 오늘 정말로 또 사건이 터지지 않았소이까. 3일 안에 어떻게 화살 10만 개를 만들 수 있겠소. 부득이 자경이 나를 좀 구해 주시오. 노숙이 말했다. 공이 스스로 그 활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을 구할 수 있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은 나에게 배 20척만 빌려주기 바라오. 배마다 군사 30명이 필요하고 배 위에는 모든 청포를 둘러치고 그 속에 각각 집단 1000여 단을 배 양쪽에 나누어 쌓아주시오. 내가 별도로 묘하게 쓸 곳이 있소이다. 3일째 되는 날에 틀림없이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놓겠소. 그러나 또다시 공군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공군이 알았다가는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오. 노숙은 응낙했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노숙은 주위에게 돌아와 보고하되 과연 배를 빌려달라고 한 일은 말도 꺼내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다. 공명이 대나무와 새깃털과 악교의 재료는 모두 쓸데없다며 자기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유가 크게 의아해서 말했다. 3일 후에 그가 돌아와 어떻게 답할지 일단 두고 봅시다. 한편 노숙은 사사로이 쾌속선 20선을 선발하여 각 배마다 30명의 군사와 아울러 배에 둘러칠 청포와 집단 등 물건을 모두 갖추고 제갈량이 쓸 때를 기다렸다. 첫째 날 제갈량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세 번째 되는 날 새벽 4경쯤에 제갈량은 비밀리에 노숙을 자기의 배로 청했다. 노숙이 물었다. 공명께서 무슨 뜻으로 나를 불렀소? 제갈량이 말했다. 같이 가서 화살을 가지러 가자고 청한 것이오. 대체 어디로 가지러 가신다는 말씀이오? 따라만 오시면 자연 아시리이다. 말을 마치자 제갈량은 즉시 명령을 내려 20척의 배를 긴 밧줄로 연결하고 곧장 북쪽 강변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밤 짙은 안개가 끝없이 넓게 퍼져 있었다. 장강 위에 낀 안개는 더욱 심하여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다. 제갈량은 배를 빨리 저으라고 재촉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정말로 짙게 깬 대단한 안개였다. 그날 새벽 5경 무렵에 제갈량이 거느린 배 20척은 조조의 수상 영체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제갈량은 뱃머리를 서쪽으로 고무를 동쪽으로 향하게 한 줄로 늘어 세워놓고 배 위로 가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라 했다.
노숙이 깜짝 놀라 말했다. 만일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오면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조조는 짙은 안개 속으로 결코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은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즐기다가 안개가 걷히거든 즉시 돌아갑시다. 한편 조조의 수상영체에서는 북소리와 고함소리를 듣고 모개와 우금 두 사람이 황급히 조조에게 급보를 올렸다. 조조는 명령을 전달하라며 말했다. 짙은 안개로 강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을 보면 반드시 매복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수군 국노수를 동원하여 난전을 쏘라 하라. 또한 육지의 영체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장효와 서왕에게 각각 국노군 3,000명을 대동하고 화급히 강변으로 나와 화살을 쏘아 돕도록 하라. 조조의 명령이 수상영체에 전달되었을 때 모개와 우금은 오나라 군사가 수상영체로 앞다투어 돌격해 들어올까 두려워 국노수를 보내 수상영체 앞에 세우고 화살을 쏘고 있었다. 잠시 후 육상영체에 쏘온 국노수들이 도착하여 약 1만여 명의 군사가 모두 다 강의 한가운데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니 화살은 마치 빗발치듯 날아갔다. 제갈량은 배를 돌려 뱃머리는 동쪽으로 고물은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수상영체에 바싹 접근하여 화살을 잘 받게 하고 한편으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라 명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제갈량은 배를 거두어 빨리 돌아가라 명했다. 20여 척의 배 양쪽에 실린 집단 위에는 화살들이 가득히 박혀 있었다. 제갈량은 각 선상의 군사들에게 일제히 소리 높여 외치게 했다. 승상, 화살 고맙소. 조조의 영체에서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하고 있을 때 이곳의 배는 급한 물길을 따라 가볍게 이미 20열이나 달아나 있었다. 추격을 한다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였다. 조조는 후회에 마지 않았다. 제갈량은 돌아가는 배 안에서 노숙에게 말했다. 배마다 꽂혀 있는 화살은 대략 5, 6천 개는 될 것이오. 화살을 만드는데 강동의 힘은 조금도 쓰지 않고 10만여 개의 화살을 얻었소. 내일 이 화살로 조조 군사를 쏘는 일도 아닌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소이다. 노숙은 한마디 물었다. 선생은 참으로 신인이시오. 어떻게 오늘 이처럼 큰 안개가 있을 줄을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한다. 장수가 되어 천문을 알지 못하고 지리를 알지 못하고 기문을 알지 못하고 음양을 알지 못하고 진도를 볼 줄 모르고 병세에 밟지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용렬한 사람이요. 저는 3일 전에 이미 오늘 짙은 안개가 낄 것이라고 예상했었소. 그런 까닭에 감히 기한을 3일로 잡아 하겠다고 한 것이오. 공군은 나에게 10일 이내에 완전하게 10만 개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도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나 재료를 대어주지 않다가 기일이 차면 곧 굴령장을 내세워 나를 죽이려는 것은 분명하오마는 내 목숨이 하늘에 매어 있는 터에 공군이 어찌 나를 해쳐보겠다는 말씀이오. 듣고 나자 노숙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절하고 말하였다. 선생은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배가 언덕에 닿으니 강변에는 화살을 받으러 주유가 내어보낸 500명의 군사가 대령하고 있었다. 제갈량이 지시했다. 배 위에 있는 화살을 다 뽑으면 10여만 개는 될 것이요. 모두 중군 막사로 반입하여 납부하도록 하시오. 노숙이 들어가 주유를 뱉고 제갈량이 화살을 얻어온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유가 크게 놀라 개연히 탄식했다. 제갈량은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을 펴는 사람이니 나는 절대 그만 못하구나. 얼마 있다 공명이 주유를 만나러 들어왔다. 주유는 장막을 나와 맞아들이며 칭찬하며 부러운 듯이 말했다. 선생의 신묘한 계책은 사람을 경복하게 하는구려. 제갈량이 말했다. 두서없는 작은 계책인데 무엇이 그리 기이하다 하겠습니까? 주유는 제갈량을 장막 안으로 맞아들여 술을 마셨다. 주유가 말했다. 어제는 우리 주공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진군하라 독촉하셨소. 그러나 나는 기묘한 계책을 갖고 있지 않으니 원컨대 선생께서 좀 가르쳐 주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묘책이 있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제가 어제 조조의 영체를 살펴보았는데 지극히 매우 질서정연하고 빈틈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이 서 있었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공격해서 될 곳이 아니었소.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보았는데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소. 선생은 나를 위해 판단해주면 좋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 잠시 말씀을 멈추시오. 내가 손바닥에 서서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대어봅시다. 주유는 매우 기뻐서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먼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책을 제갈량이 모르게 손바닥에 쓰고 제갈량에게 붓과 벼루를 넘겨주었다. 제갈량 역시 생각했던 것을 주유가 모르게 쓴 다음 두 사람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놓고 앉아 각자 손바닥에 쓴 글자를 똑같이 내보였다. 서로 손바닥의 글자를 보고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원래 주유 손바닥의 글자도 한 개의 불화자요. 공명 손바닥의 글자도 역시 한 개의 불화자였던 것이다. 주유가 말한다. 이미 우리 두 사람의 소견이 서로 같으니 이제는 다시 의심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부디 누설 말아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한다. 양가의 공적인 일인데 어찌 누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 조조는 비록 2번이나 나의 그 화공에 빠졌지만 반드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오. 이제 도독은 힘닿는 대로 행하시면 될 것이외다. 술자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그 일을 알지 못했다.